처음엔 그저 엄지발가락이 조금 튀어나와 보였어요. 근데 발 모양이 점점 심각해지고 옛날에 신던 신발이 안 맞고 이제 막 통증까지 심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튀어나온 발가락뼈를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처음 발가락 모양이 변했을 때 치료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수술을 한다면 나는 통증도 없고 건강한 발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날로 고민이 깊어집니다. 특히 이제 발 노출이 되는 이제 그 시기가 되면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환이 무지외반증인데요. 이제 무지외반증이 어떤 질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무지라는 건 이제 엄지발가락을 말하고, 외반증이란 말은 몸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향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이제 바깥으로 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발가락의 변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발 전체의 변형이고요. 발등뼈에서부터 변형이 시작되어서 이제 무지외반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신발에 엄지발가락 안쪽이 계속 닿게 되고, 이제 피부에도 마찰도 생기고, 그리고 굳은 살도 배기고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티눈도 쉽게 생깁니다. 피부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관절은 이제 어긋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보행할 때도 힘들고,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들을 밀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발가락들도 바깥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변형이 생기고, 심하면 이제 엄지발가락을 두 번째 발가락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그런 변형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휘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통증도 없으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무지외반증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랑 언니랑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이제 옷 벗을 일이 있어서 말이 좀 이상하다. 약간 이제 수영장 가서 이제 발가락을 봤는데, 근데 이렇게 씻다 보는데 걔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발을 많이 쓰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친구예요. 그냥 오히려 앉아 있어서 발을 안 쓰는 친구인데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지외반증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옛날에는 이걸 하이힐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하이힐을 많이 신으니까 생기는 거 아닌가. 앞이 뾰족하고 발볼이 좁고 발가락 공간들도 좁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신발뿐만 아니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이제 적도 가까운 지방, 습하고 더운 지역 이런 데서는 이제 사시사철 거의 사계절 관계없이 샌들을 신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은 잘 보시면 무지외반증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샌들들은 이제 토박스라고 하는 그 발가락들이 들어가는 그 공간 자체가 아예 이제 개방되어 있는 그런 신발인데요. 발가락이 자유로우니까.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무지외반증을 전혀 겪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비율이 한 3에서 5%도 안 된다고 인병률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신발을 신고 저희가 이제 문명화된, 서구화된 그런 신발들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요즘 들어 무지외반증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맞습니다. 옛날에 사실 그렇게 안 많았던 것 같거든요. 구두 디자인들이 다 이렇게 뾰족하게 예뻐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뭐 남자분들도 이제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진단을 이전보다 훨씬 잘하게 되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럴 수도 병에 있겠네요.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시니까 그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스포츠 인구도 늘고 하면서 이제 대부분 스포츠 슈즈들이 발볼이 좁고 또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발가락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남성분들에게서도 이제 발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거나 지속적으로 보행할 때 이제 압력이 분산되지 않으면 그런 무지외반증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요. 또 무지외반증 생기는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선천적으로 어릴 때 사춘기에 이미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린데도요? 네, 청소년기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심리적으로도 조금 위축되기도 합니다. 발을 이렇게 노출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관절이 좀 유연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팔을 쫙 펴보면 뒤꿈치가 뒤로 젖혀지는 분들. 별로 안 젖혀지시는 분들. 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젖히면 그건 잘 돼요? 손목에 완전 붙는 이렇게. 분들. 저 근데 이게 진짜 잘 네,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나로 평가를 하진 않고요. 팔꿈치, 그리고 손, 그리고 무릎이
뒤로 젖혀지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이제 연부 조직이 얼마나 유연한지 평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에서 좀 유연성이 뛰어난 분들이 오히려 관절의 변형이 좀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무지해반증 쉽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병원에 한번 들러서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제 이게 숨겨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 이제 통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숨겨서 능사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증상은 통증이 가장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엄지발가락이 사실 발 기능의 한 20-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도 엄지손가락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하듯이 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무지해반증이 생기면 나머지 발가락들도 변형이 생기면서 나머지 발가락들도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발 밑에 굳은 살도 생길 수 있고 나머지 발가락들도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보행 시에 이제 발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릎이나 허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죠. 이 발가락 때문에 막 허리까지 아프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집안에 이렇게 다 무지해반증이 있어서 되게 쉽게 봤거든요. 이 앞에 이제 사연 주신 분은 수술 권유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본적인 치료가 이 수술밖에 없는 건지도 너무 궁금해요. 정형외과 중에서도 발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수술 중에 들어간다. 굉장히 쉬운 수술 같거든요. 그냥 뼈를 절골술, 그러니까 절단을 해서 각도를 틀어주고 교정을 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잘못하면 통증도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절골술로 인한 통증뿐만 아니라 그 인대나 힘줄이 붙어 있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무지 내반증이 생겨서 오히려 발가락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를 교정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안쪽으로 새로운 변형이 이제 유발될 수도 있는 그런 수술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발등뼈에부터 변형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발등뼈하고 두 번째 발등뼈가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게 되는 무지 외반증이 생기는 거니까 첫 번째 발등뼈를 교정을 해서 두 번째 발등뼈하고 정상적인 각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절골술 교정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튀어나온 돌출 부위 뼈도 깎아내는 수술. 그리고 만약에 그 발등뼈하고 반대로 이제 엄지 발가락 뼈는 바깥쪽으로 휘니까 그 발가락 뼈도 교정하는 여러 가지 다단계의 수술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이제 찍찍이 이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깁스, 반깁스가 있거든요. 반깁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가볍고 편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한 달 정도 착용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한 2주 뒤가 되면 보조적인 신발만 신고 이제 보행을 할 수 있고요. 뼈가 붙는 데는 3개월이 걸리지만 한 4주에서 수술 후 4주에서 6주부터는 보행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뭐 수술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렵고 쉬운 무서운데요. 수술이 아닌데 또 이제 수술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겁나기도 하고. 또 요즘은 그 이제 무지해반증 이런 보조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발가락을 끼워서 맞아, 그걸 맞아. 교정해 주는데 링. 과연 이제 그런 게 효과가 있는지 또 혹시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발볼이 좁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지해반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발볼 넓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이제 생활 습관이라는 게 다른 거 없고요. 그냥 발을 과하게 피로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발등부터 이제 교정을 해주는 그런 교정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진행을 막는 건 좀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이미 우리 몸 안에 힘줄, 발가락을 붙잡는 힘줄 그리고 발가락을 고정하는 그런 인대들이 힘을 한번 받은 상태에서는 되돌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교정기들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대신 이제 빨리 알고 더 진행하지 않도록 그런 예방하는 신발을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이 무지해반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뭐 가령 아까 그 이렇게 발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라라든지 그런 걸 좀 알려주세요. 네, 신발을 사실 뭐 엔모사의 신발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요. 뭐지? 나 너무 네. 궁금한데? 네. 궁금하시죠? 네,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네, 뭐
저한테만 살짝 저희- 얘기해 주세요. 네. 아. 하여튼 신발을 고르는 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발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원칙은 이제 발 길이하고 발볼 둘 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발볼이 여유가 있어도 발가락 공간이 좁다든지 할 수도 있고 또 발볼이 여유가 있어도 길이가 짧으면 발등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 뒤꿈치를 이제 힐컵이라고 하죠. 발 이제 뒤꿈치 잡아주는 부분에 딱 밀착을 시켜 보면 발가락 앞쪽에 공간이 최소 1cm 정도 남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등이 낮은 신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발등이 낮은 신발. 네. 그리고 가끔 이제 끈이 넓고 좀 전반적으로 이제 압력을 분산해 줄 수 있는 끈 외에 좀 좁은 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굽의 높이가 한 5cm를 넘진 않는 그런 신발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신발 외에 또 다른 예방 방법이라고 하면 족욕이나 마사지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무지해만증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발을 이렇게 모으고 있을 때 발가락, 엄지 발가락 사이에 밴드를 걸어줄 수 있고 또는 고무줄을 걸어줄 수 있는데 그 발가락이 이렇게 벌려지도록 발가락이 서로 벌려주는 힘을 받도록 스트레칭을 족욕 이후에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발가락이 두 개 있으면 이렇게요? 요게 엄지 발가락으로 생각하면 네, 밴드를 얘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렇게 이런 연습을 식으로. 하라.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최근에는 이 무지해반증 수술도 최소 침습적 수술법이 개발돼서 아주 쉽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수술 방법도 뭐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으시니까 너무 병원 찾는 거 겁내하지 마시고 초기에 발견하셔서 적극적인 치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시 좋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